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방에는 모레까지 최고 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인정하세요?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지난 밤 사이 기록적 폭우가 내린 부산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빗물이 순식간에 가득 차올라서 저수지처럼 변한 지하차도에서 운전자들이 위태롭게 탈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이 가운데 3명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진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 영상입니다. 안쪽에서 물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물이 차오른 지 3분여 만에 지나는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킬 정도로 수위는 급상승합니다. 진입이 통제되지 않아 차량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아슬아슬한 통행이 이어집니다. 빗물이 지하도로를 채우기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차량 진입은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던 차들은 방향을 돌립니다.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며 수위는 2m 이상 높아지고 지하도로 안은 마치 저수지처럼 변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움직일 수 없게 된 SUV. 운전자는 창문 밖으로 탈출에 나섭니다. 차 위로 올라가 고립 위기에서 벗어나고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TV로 이제 봤던 게 차 문이 안 열리니까 창문을 열어라.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고 그때부터 그냥 엄청 높아서 말도 안 되고 차가 잠길 정도였으니까. 운전자가 차 위로 대피한 시각. 지하터널 반대편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갇힌 시민들을 구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않은 3명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3명이 숨진 부산에서는 6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대책이 마련됐는데도 같은 사고가 반복돼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빗물로 가득 찬 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입니다. 간신히 밖으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고립된 시민 가운데 3명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입니다. 성인 키를 훌쩍 뛰어넘는 2.5m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안쪽에 있던 피해자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14년 부산 동래구에서 벌어진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판박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당시 지하차도에서 침수차에 갇힌 70대 외할머니와 10대 손녀가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부산시는 지하차도의 배수펌프 용량을 늘리고 전기 설비를 밖으로 옮기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면서 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지하차도 주변 교통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초기에 차량 진입을 막고 이미 들어온 차량은 서둘러 빠져나갈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도로 있는 차로 갔다가 잡아줘야 물이 순식간에 차더라도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경찰은 지하차도에 갇혔다는 신고를 받고 나서야 차량 진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대가 물바다로 변해 신고가 빗발치는 상황이라 대처가 쉽지 않았지만 6년 전 사고를 참고해 미리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바로 앞에 119 안전센터가 있는데도
소방대원들이 다른 신고를 받고 모두 출동한 탓에 침수 초기에 구조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출동 차량은 다 출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배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상루입니다.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로 부산역 도시철도 역사와 인근 상가에도 물이 들어차 큰 피해를 냈습니다. 상인들은 인근 하천보건공사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빌딩 1층에 있는 커피 전문점. 겨우 의자와 테이블은 꺼냈지만 바닥에는 진흙이 가득합니다. 바로 옆 약국에는 검은 봉지에 물에 젖은 약이 수북히 담겼습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를 못 낼 지경입니다. 지금 어제 물이 무릎 바로 위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국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약들 다 지금 못 쓰게 됐고요. 지하에도 물이 차면서 대형 냉장고 같은 전기 제품은 고물이 됐습니다. 냉장고 세대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지라고 진짜 너무 큰 피해입니다. 진짜 너무 눈물이 날라 합니다. 진짜. 지하 상가에도 물난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80여 개 상가 모두 바닥에 물이 들면서 상품이 팔 수도 없게 됐습니다. 흙탕물 때문에 너무 엉망이 돼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고 너무 막막하고. 삽시간에 물이 들어차 손 쓸 틈도 없었습니다. 공사장에서 2, 3분 사이에 물이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로 싹 가는 사이에 물이 또 2, 3분 만에 쫙 다 빠졌어요. 상인들은 인근에서 진행 중인 초량천 보건공사로 물난리가 더 커졌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정도의 폭우는 견디는 위치였거든요. 청계천 같은 공사한다고 하는 저 공사 덕분에 이렇게 완전 요 상가가 다 잠긴 것 같아요. 이틀간 내린 비로 큰 피해를 본 부산역과 주변 지역.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피해 상인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이번 폭우로 부산 동천 주변의 상가와 주택은 불과 2주 만에 또 물난리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운대에서는 주상복합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수억 원대 슈퍼카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해운대 센텀시티 주상복합 건물 지하 주차장입니다. 순식간에 빗물이 쓸려 들어와 수억 원에 달하는 수입차 여러 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급하게 차량을 빼내려는 입주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큰 혼잡을 겪었습니다. 승강기까지 고장나면서 50층이 넘는 건물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거의 반침수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고, 도로 한쪽에 상점에서 파는 물건이 가득 쌓였습니다. 장롱 같은 가재 도구도 놓였습니다. 부산 동천 주변 상가와 주택에 하수가 역류해 물이 들어찬 겁니다. 트럭과 중장비까지 동원해서야 겨우 치웁니다. 앞에서는 물이 들어오고 뒤에서는 정화조 쪽에서 물이 올라오고 양쪽에서 하니까 한 5분, 2, 3분 만에 다 차버린 거예요. 피해는 하천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2주 만에 물난리를 다시 겪으면서 주민들은 말 그대로 망연자실. 물이 갑자기 차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물건을 치울 시간도 없이 차가지고 2주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또 한 번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속상합니다. 1시간에 많게는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부산 지역. 여기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밤 10시에는 해수면이 가장 높은 만주와 겹치면서 침수 피해가 커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부산뿐 아니라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서도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최근 해마다 태풍 피해를 겪었던 영덕군 강구시장 일대는 올해도 침수 피해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식당 안이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떠내려온 음식 재료와 비품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인근 가게는 의자와 화분 등이 물살에 뒤집혀 난장판입니다. 이틀 사이 250mm의 폭우가 쏟아진 경북 영덕군 강구면은 말 그대로 쑥대밭입니다. 강구면 오포리를 중심으로 70여 가구가 침수돼
13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1m까지 물이 찼다가 빠져나갔더라고요. 가구도 전혀 못 쓰고 지금 제가 서울에서 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 가구도 전부 새 가구 들여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또 그래가지고 했다가 요번에 또 피해보게 해서 지금 막막합니다. 강구면은 특히 지난 2018년 태풍 콩레이로 한 명이 숨지고 주택 천여 채가 물에 잠겨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입니다. 태풍 미탁이 핥히고 간 지난해 10월에도 한 명이 숨지고 대규모 농경지가 침수돼 특별 재난 지역으로 또다시 지정되는 등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도착하니까 이렇게 무릎에서부터 해서 계속 물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대한 하나씩 이렇게 건지려고 했는데 몇 개 못 건지고 이렇게 됐어요. 3번이나 이렇게 되니까 뭐 이제 더 이상 뭐 복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시간 만에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대체 발령됐던 울산도 피해가 컸습니다. 밤 10시 50분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서 차를 타고 하천을 건너던 59살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울산에서만 21곳의 주택과 상가가 물에 잠겼고 도로 12곳이 침수됐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호우 피해 소식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영동 지방에는 모레까지 최고 3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 김수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주말인 내일도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서쪽 지방은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쪽 지방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겠고 특히 영동 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지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비가 더 내리면서 추가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아침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고 다른 지역에는 5에서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과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 피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8도, 광주도 28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내일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오늘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노동자들 가운데 유증상자가 90명에 가깝고 또 부산항 러시아 선박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방역당국은 이런 확진자 수 예고가 코로나19 상황이 갑자기 악화한 것이란 오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상황으로는 아마도 내일 브리핑을 통해서 또 통계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릴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단순히 국내와 해외를 무시하고 전체 숫자로 볼 경우에는 아마도 100건이 넘어갈, 즉 세 자리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이라크에서 정부 특별수송기를 타고 우리 국민 290여 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이 가운데 앞서 전해드렸듯이 90명 가까이가 유증상자로 집계된 것인데요.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는 병원으로, 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임시시설에서 2주간 격리될 방침입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이라크에서 공군 공중급유기를 타고 온 우리 국민이 차례로 인천공항 검역소로 향합니다. 출발 전부터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은 무려 80여 명. 별도로 마련된 칸에 타고 온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곧바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 결과가 나오면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을 위기로부터 탈출시킨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늘어나는 숫자를 가지고 코로나19의 상황이 악화됐다라는 오해는 제발 없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나머지 200여 명은 충북 충주와 보은에 마련된 임시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2주간 격리된 뒤 퇴소 시점에 다시 한번 진단검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임시 생활시설에서 8월 7일까지 2주간 격리 예정입니다. 귀국길에 오른 우리 국민은 주로 이라크 정유 공장과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이라크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신속한 귀국 작전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도입한 공중급유기 넉 대 가운데 2대를 처음으로 재외국민 수송에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아직 이라크에 여전히 우리 국민 500여 명이 남아있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 수송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 이라크 한국대사관은 이번 귀국 이후에도 필수적인 근로인원은 이라크에 남아 재건 사업을 계속하고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일시 귀국했던 인원도 다시 복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을 통한 국내 감염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원 32명이 확진된 데 이어 배에 올랐던 국내 업체 직원 5명도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손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와 검역 당국은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 페트로1 선원 3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에 올랐던 국내 선박 수리업체 직원 A씨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선원 일부가 증상을 보이자 선원 94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했고 확진자가 다수 확인된 겁니다. 문제는 이 선박에 올랐던 국내 업체의 또 다른 직원 5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러시아 선박 선원을 매개로 한 국내 감염이 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 수리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숫자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악이 다 끝나면 이분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페트로1을 포함해 지난 한 달 새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 8척에서 모두 78명의 선원이 감염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러시아 선박은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관계 부처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지정 여부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러시아 선박 페트로1은 지난 8일 부산항으로 들어와 선박 수리를 위해 지금까지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YTN 손조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청사 관리소는 본관 3층을 폐쇄하고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김장하 기자입니다. 정부 서울청사 본관 3층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근무자가 확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서울청사는 국가 안전에 미치는 중요도가 최고 수준인 각급 중요시설입니다. 먼저 확진된 사람은 A씨의 어머니며 함께 살던 A씨는 어머니의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진단 검사를 받고 뒤늦게 확진됐습니다. A씨의 확진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청사 관리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회 직원 50여 명을 모두 조기 퇴근시킨 뒤 3층 전체를 일시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3층엔 언론사 기자와 타 부처 직원 등이 수시로 오가는 합동 브리핑실과 금융위 기자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동 브리핑실과 기자실, 대변인실도 함께 폐쇄됐습니다. 서울청사 관리소는 지난 3월 정부 세종청사 해수부 집단 감염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수부 직원 29명이 줄줄이 확진된 것을 비롯해 직원 가족 등 모두 41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서울청사 관리소는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 규모가 파악되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에 이미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심의위 논의 결과 한 검사장에게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핵심 당사자 2명에 대해서 상반된 결론을 내렸는데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저녁 9시가 가까워서야 끝났습니다. 양창수 위원장과 심의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먼저 이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도 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표결했고 9명은 기소까지 해야 한다는 데 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5명 가운데 10명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더 많은 11명이 재판에도 넘겨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심의위에서는 검찰 수사팀은 물론 이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폭로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40분이 각각 주어졌는데 수사팀이나 변호인이 25분 동안 의견을 개진하고 15분 동안은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당사자들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그럼 이 심의위 결론을 두고 당사자들과 수사팀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심의위에서 주된 쟁점은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과연 이번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협박을 공모했느냐였는데요. 심의위원들은 한 검사장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검사장 측은 심의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 기자 측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 고위직과 공모했다거나 검찰과 언론이 유착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착 의혹 폭로자인 이전 대표 측은 수사팀의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앞으로 수사 보완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차 조사도 마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이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와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은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데요. 수사팀이 이전 기자를 구속하며 수사에 힘을 얻는 듯 했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접촉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섰던 택시기사가 구속됐습니다. 해당 택시기사는 숨진 환자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얘기냐며 퉁명스럽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택시기사 최모 씨는 숨진 환자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른다며 발뺌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무슨 얘기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심사를 마치고 나올 땐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응급 환자인 거 알고 계셨어요?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유가족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이거야 말씀드립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혐의가 적용된 최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와 사고가 나자 처리하고 가라며 길을 막고 구급차 운행을 10분가량 지연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환자가 숨지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주장했던 사실도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구급차엔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고 병원 도착 몇 시간 뒤 숨졌습니다. 최 씨의 처벌을 요구하며 숨진 환자의 아들이 올린 국민청원 게시글엔 지금까지 7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가 발표되면서 다주택 참모 12명 가운데 3명이 교체됐습니다. 수석 비서관급은 우선 국가안보실 1차장만 교체됐는데 다음 달에 추가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을 일부 교체했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2018년 남북 군사합의 체결의 역할을 한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비서관에는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 고용노동비서관에는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사회정책비서관은 류근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으로 교체됐습니다. 교체된 비서관급 인사 4명 가운데 3명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달 말로 시한을 정한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이었던 점이 눈에 띕니다. 관심을 모았던 수석비서관급 인사는 다음 주로 예상됐던 시기가 8월 중순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정무수석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사회수석에는 이진석 현 국정상황실장이나 이번에 물러난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의 승진 기용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작년 말에도 교체가 검토됐던 국민소통수석에는 비언론인 출신 후임을 찾고 있지만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유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만 아파트 2채를 가진 김조원 민정수석은 한 채를 처분하기로 하면서 유임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정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처분 결과를 따로 정리해 발표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추나에 이어 앞으로는 일부 한방 첩약도 환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안면 신경마비 등 3개 질환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회의 전부터 찬반 대결이 뜨거웠습니다.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는 의사협회 중심 단체와 찬성하는 단체가 동시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큼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그동안 논란이 컸습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최선의 결과를 주문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소위에서 면밀하게 논의하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그러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결과는 적용으로 났습니다. 단 안면 신경마비 등 3개 질환에 한해 우선 시범 실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참여할 한의원도 규격품 한약재만 사용하게 하는 등 조건을 갖추도록 했고 시범 수가는 1인당 연간 최대 10일, 환자 본인 부담률 50% 적용으로 정했습니다. 이럴 경우 진찰비를 포함해 11분 20첩의 치료용 첩약을 짓는다면 5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이면 됩니다. 의사협회는 즉각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방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되지 않았고 특히나 건강보험 급여와 원칙과 지금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시범사업이 본사업까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시범사업 자체가 시행되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의사협회는 본사업이 시행되도록 유효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관정심에서도 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관리라든가 유효성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이 나왔는데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효성들을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범 사업은 10월부터 시작됩니다. 한의학 분야 건보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았는데도 시장 규모가 계속 커져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았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중국이 똑같이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 통보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상호 공관 폐쇄는 미중 양국이 지난 1979년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맞서 중국이 이틀 만에 보복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스촨성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中方决定撤销对美国驻成都总领事馆的设立和运行许可，并对该总领事馆停止一切业务和活动提出具体要求。 청두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직원이 내정 간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할 지역인 티베트의 인권과 독립 움직임에 대한 미국 총영사관의 활동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美驻成都总领馆的一些人员从事与其身份不符的活动，干涉中国内政，损害中国的安全利益。 청두 미 총영사관이 상하이나 광저우 총영사관보다 비중이 작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뉴욕이나 LA 같은 주요 지역의 중국 공관을 폐쇄하지 않은 만큼 보복의 수위를 조절한 겁니다.
중국의 맞대응으로 미중의 상호 공관 폐쇄 사태는 확전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다른 중국 공관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중국도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직원 축소를 다음 카드로 갖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공관의 상호 폐쇄 요구는 지난 1979년 미중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입니다. 미중 관계는 국교 정상화 40여 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또 기소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판단 배경 그리고 향후에 미칠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차재번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2명에 대해서 완전히 엇갈린 판단이 네.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전에 공개되었던 그러니까 녹취록,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없느냐가 네. 오늘 수사심의의 하나의 잣대가 될 거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지금 녹취록 플러스 알파를 제대로 내놓지 못한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녹취록만 봤을 때는 저도 기자를 했습니다만 상당수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런 공모관계가 성립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더 추가적인 자료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예를 들면 이동재 기자가 같은 회사의 법조통끼리 나눴다는 대화록, 그리고 또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한동훈 검사장과 또 나눴다는 이 지금 카톡 또 대화록,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 추가적으로 상당히 내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담긴 내용이 진짜 이 공모관계를 입증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모아졌는데, 오늘 지금 수사심의 결과를 놓은 거 보면 지금 녹취록 플러스 이상의 구체적인 이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못 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지금 이 수사심의 결론대로 따르지 않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지금 수사나 기소를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처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팀이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입증할 만한 스모킹건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에 이제 관심을 있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검언유착이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네. 먼저 이제 편이 갈라졌습니다. 즉 추미애 장관과 서울중앙지검, 그다음에 이제 대검과 한동훈 검사장, 그다음에 이제 채널A 전 기자인 이동재 기자. 그러니까 이제 편이 갈라져서 한편에서는 이거는 이제 검언유착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한편에서 그게 아니라 이 어떤 면에서 보면 틀을 짜, 즉 권언유착이다. 즉 이런 것들을 틀을 짜놓고 거기에 이동재 기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갔다. 이런 두 가지의 패러다임이 아주 맞붙은 첨예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결론을 놓고 보면 결국은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어떤 취재 과잉 의혹 이런 걸로 한 강요 미수 건이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 사실은 심의가 좀 관심을 끈 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공개됐던 그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예. 녹취록 이외에 추가적인 게 뭔가 공개될 것이다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중앙지검 형사일부 정진웅 부장 같은 경우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정작 오늘 수사심의에서는 그런 증거들이 아마 공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수사심의라는 게 150명의 어떤 일반인 구성돼서 그 중에서 15명이 선정이 돼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어떤 토론을 해서 투표로 이제 결정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제 불기소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2018년도에 생긴 제도인데요. 당시 문물검찰총장이 검찰이 워낙 기소권이 막강하다 보니까 일반인의 시각에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그리고 물론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어떤 이 의견을 존중해 왔어요. 그동안 수사심의 의견을 100% 다 수용을 해 왔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용할 건지, 또 이게 사실 맞물려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 사건하고 또 맞물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결과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른바 검은 유착 사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초에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을 취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를 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라는 의혹이 골자입니다. 오늘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철 전 대표가 소집 요청을 해서 열린 거였고, 오후 2시부터 밤 9시 가까이까지 장장 7시간 정도 열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지켜본 대로 아마 수사심의에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지금 결론 부분에서 이 시간도 시간이지만, 사실 이 지금 오늘 3자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 그 대면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인데요. 수사팀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녹취록에 보면 지금 유시민 이사장을, 그러니까 일종의 사건을 엮어내기 위해서 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상당히 공모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이 녹취록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을 아마 내놨을 가능성이 예.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한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동재 기자 측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비사실 자체가 내 나름대로 이 상당히 그러니까 안테나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취재하기 위한 취재에 대한 의혹 과잉이 빚어진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검사장을 이용을 해서 뭐 그렇게 결정적으로 공모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위력을 발휘한 것이라는 식의 아마 주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뭐 전혀 그렇게 그런 차원으로서 공모관계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고 상당히 특감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 이동재 기자가 지금 이철 BIK 대표의 대리인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좀 MBC가 다시 또 이렇게 이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역공작에 말린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검언유착이 아니라 일종의 권력과 언론이 지금 결탁된 근원유착의 프레임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러한 3자 간의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지금 맞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들도 상당히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또 수사심의가 원래 이 결론을 내린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만장일치를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로 이 심의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만장일치로 몰고 가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표결하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그만큼 이번 사안이 갖고 몰고 올 수 있는 파장이 그만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상당히 정치 사회적으로 파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마 수사심의도 나름대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가린 핵심 증거는 이미 공개가 됐었죠.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나누었던 그 녹취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듣고 오시죠.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볼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갑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이철이랑 많아 이 사람 먼저 지갑 불기 시작하잖아. 이철 교도소에 편지를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예. 결국에는 공모 여부를 판단할 스모킹건 미공개 증거는 없었고, 결국에 이 녹취록을 가지고 공모 여부를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사실 이제 부산대 의대 출신들이 만든 회사인데요. 예. 상당히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신약을 개발했다고 해서 상당히 이제 주가가 뛰었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주가 조작 사건이 이제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최근에 또 이제 이 회사 대표들이 구속되기도 했죠. 이제 근데 문제는 이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여기 가서 이제 강의도 하기도 하고 해서 신라젠 사건이 터졌을 때 유시민 이사장이 관련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다들 이제 언론들은 의혹을 갖고 있었어요. 예. 특히 이제 그래서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의혹을 이제 갖고,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거든요. 이게 옛날에 중수부장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더 깊게 개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취재를 꾸준히 해왔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구속돼 있던 이철 VIK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 당신이 이제 유시민 이사장과 연루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한동훈 검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당신한테 유리하게 해주겠다라는 듯한 이제 여러 가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이동재 기자가 만났는데 그걸 이제 MBC가 이제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이제 보도가 됐고 그게 이제 검언유착이라는 사건의 형태로 됐는데 이게 이제 복잡하게 된 게 결국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핵심 측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총장이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제 어떤 혐의와 또 이 한동훈 검사장의 어떤 혐의를 지금 최근에 이제 인사발령을 해서 법무연수원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떤 기소를 해야 되고 이성윤 지검장도 똑같은 취지에서 이제 형사일부에서 조사를 해왔고 어떤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사를 이번 주부터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앙지검의 수사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제 이동재 전 기자는 이제 이미 검찰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심의위원들도 보기에 일단 검찰의 판단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법원에 나중에 어떤 재판에서 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동재 전 기자에게는 일단 기소와 재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공모라는 게요. 사실은 이게 서로가 어떤 공모를 하려면 단순히 그냥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서로 자 나는 뭐 하겠지 너는 뭐 해라 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녹취록 내용만 갖고는 공모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아마 수사심의위원들도 결국 거기에 무게를 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말씀하셨듯이 강요 미수라는 혐의가 성립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는데 이제 법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오늘 뭐 불기소 의견을 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지금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15명 중에 12명이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것이 9명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보다 공소 의견이 그래도 3명이 적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 지금 수사와 지금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지금 이제 이동재 기자가 지금 구속되어 있지만 사실 이 지금 본안을 다투는 이 이제 법정에서는 상당히 이동재 기자한테는 일종의 반전의 기회를 상당히 주어진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공모 미수라고 강요 미수라고 하지만 강요가 성립되려고 한다면 이동재 기자를 뭔가 지금 지원해주는 권력의 힘이 작용돼야 되는데 그 연계고리 자체가 일단 끊어진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지금 수사심의에서는 계속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하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재판에 가서 과연 검찰이 이 지금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공소 제기를 그렇다고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지금 수사심의가 공소를 제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뭔가 지금 추가적으로 좀 남아있는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아마 결정적인 한 발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그 시간 자체가 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이 대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초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언론에 외주를 준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이 정도를 넘어서 더 깊이 개입이 돼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한다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녹취록 보면서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도 많이 더 이해하게 됐고요. 이동재 기자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훨씬 깊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 추측으로만 하고 있던, 추측만 했던 여러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많구나 하는 약간의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랄까? 이런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고 오랜 동지고 그리고 그 조국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참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예, 뭐 그동안 이제 언론 접촉을 좀 자제해왔던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뭐 일각에서는 여론 조작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나왔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발언 어떻게 해석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전에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갑작스럽게 나온 게 제가 오늘 뭐 본인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안 불러줘서 나왔다는 듯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겨냥해서 오늘 이제 방송에 이렇게 인터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실은 모든 게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자기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의 어떤 거를 엮어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걸 이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이제 인터뷰 이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사실관계가 좀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신라젠 내려가서 이제 그 강연을 하고 함께 찍었던 사진이 있거든요. 봐라, 이게 지금 압수수색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압수수색에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2015년도에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이제 부산대 의대에 있는 홈페이지에 보면 이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아주 뭐 중요한 단서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누구나가 다 접근할 수 있는 사진이었고 또 하나는 지난 2월 5일 날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남부지검에 사고 있는 신라젠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 검사 2명을 더 추가로 파견했다라는 얘기가 됐어요. 그걸 이제 좀 전에 보셨지만 이게 윤석열 총장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수사팀을 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일부 언론 보도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남부지검에 사고 있는 라임 사건이 있습니다. 라임 투자 운용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한 1000여 명이 됐어요. 그 사건을 조사를 보강하기 위해서 검사 2명이 파견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다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지금 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을 통해서 뭔가 어떤 이제 이동재 기자를 어떤 외주를 줘서 뭔가 이제 이 사건을 엮어냈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지금 증거들을 보면 이게 그렇게 판단하기에 좀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나타났고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나왔지만 이거는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거와 자기가 보는 건 다르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뭐 이번 수사심의위는 대검에서도 좀 이례적으로 의견서를 준비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일단 수사심의위가 받지 않기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서 강력히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손을 뗄 것을 얼마 전에 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검의 관서장은 검찰총장이죠. 그러니까 총장 명의로 외부로 문서가 유출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저의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휘에 대한 위반이 되는 것이죠. 예. 일단 뭐 대검은 네.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수사심의 권고를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데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사팀은 이번 그 수사 중단에 대해서 납득하기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그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심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일단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공소를 제기하라고 한 만큼 이동재 기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문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 수사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의 부분인데 예. 일단 8번에 있었던 수사심의 결론을 다 그동안 검찰이 다 따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 부분만 이때부터 지금 안 따르고 지금 수사의 심의 결론과 다르게 지금 할 경우에는 상당한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물론 뭐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안 따라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기소를 하지 않은 상태, 기소가 지금 그러니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아마 그 기소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아마 계속 좀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기소를 하고 난 뒤에 과연 이 재판에 가서 과연 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서 만약에 무죄가 나올 경우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이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담당 지금 이 수사진 입장에서는 아마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이 강할 것인데 아마 검찰의 지휘부 특히 지금 이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검 총장은 지금 빠져라.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계속 수사를 하라 안 말하를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 결과적으로 아마 추미애 장관 입장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내몰릴 것이 아닐까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서는 일단은 아마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상당히 아마 각오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수사를 강행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만 이제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느냐 같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뭐냐면 검찰이 왜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할까 보면 사실 이제 법원의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원의 평가가 썩 좋지 않다. 일단 기소를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일각의 이제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주장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심의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인 법률 전문가들이나 누구나 봐도 그 노출론만 놓고 보면 이거 가지고 지금 한 몇 분 되는 걸 가지고 이걸 공모라고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른 게 당연히 있겠지. 다른 어떤 그 근거들이 있겠지라고 이제 판단했었고 사실 중앙지검 정진웅 부장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오늘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확신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확신이 있으면 왜 제출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럼 오늘 중요한 수사심의위원회고 모든 여론에 관심이 있는데 뭔가 스모킹 건이 있으면 당연히 오늘 제출해서 사람들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저러네 라고 했을 텐데 오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뭘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해놓고 그 많은 수사심의위원들을 설득도 못 해냈는데 이제 와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 기소를 계속 수사를 한다? 그럼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중앙지검장과 그다음에 정진웅 부장과 수사팀들이 이 책임을 질 겁니까?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예전에 보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당시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한 100만 원 준 걸 가지고 굉장히 무리하게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무죄가 다 났어요. 그렇다면 이영렬 검사장 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아마 중앙지검이 저는 이 수사를 계속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제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앞으로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중앙지검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예. 이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떤 수사 지휘권 발동까지 불렸던 사안인 만큼 이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수사심의위의 결과에 따라 좀 희비가 엇갈렸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추 장관이 좀 어떤 입장을 낼 거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지금 상당히 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가 일반인들로 구성된 이 지금 이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는 식의 이 지금 결론하고 조금 이렇게 부합되는 결과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입지가 상당히 조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방금 봤습니다만 오늘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사실 대검에서 이 지금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이 지금 그러니까 어기는 것이다. 네. 강하게 이 질책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선출된 권력이 그동안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수사권을 막대한 수사권을 휘둘러왔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하나의 방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지금 수사심의 자체도 상당히 결론이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과 반대 방향으로 오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검찰이 그러니까 대검의 조그만한 이런 이 모션조차도 상당히 사사건건 이렇게 제동을 거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검찰에 대한 장악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한다면 아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처지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되기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수사 심의 결과 때문에 뭐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 정치, 그러니까 이 검찰 밖의 시선 자체가 자기 이 지금 대권 주자로서의 또 이런 기대에 섞인 눈초리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자기 여론조사에도 상당한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내일은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총장의 취임 1주년인데 지금 입지가 이제 앞으로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주에 검찰 인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 승진이 유력하게 돼 있어요. 지금 고검장 2명이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서울 고검장하고 이제 2명이 사의를 표명해서 아마 대규모 인사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만약에 고검장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중앙지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중앙지검장 올 거 아니겠습니까? 뭐 또 인사이동이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전열이 이제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고, 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주장해왔던 수사 지금 이 판단 자체, 즉 중앙지검에서 이게 지금 과연 혐의가 되느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일단 지금 심의 측에서는 일단 대검의 지금 판단에 일단 지금 무게를 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그럼 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왜 전문 수사 지휘부를 못 열게 했던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논리는 과연 그럼 뭐냐?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분명히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과연 앞으로 추미애 장관이 만약 인사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감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이 분명히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아마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보면 뭐 현재와 같은 로키의 어떤 유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인사가 해서 또 한 번에 아마 파동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이제 지금 중앙지검의 결정은 과연 그러면 심의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문제인데,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심의의 결과를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이제 심의 결과가 있고, 이번 사건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결정이 묘하게 지금 엇갈리는 게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검 쪽에서 좀 기소 의견이 많고, 중앙지검에서는 조금 불기소 의견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결과를 보면 지금 일단 대검에서는 불기소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은 이제 기소 쪽의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둘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럼 이 두 똑같은 결론이 난 거를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 이렇게 또 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고민도 솔직히 지금 아마 중앙지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앞으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낼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100곳 안팎의 공공기관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 최근에 정세가 내려가는 걸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거조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정적으로 할 수가 없네요. 공영방송도 조금 다뤄볼 수 있을까요? 그 여지가 있을까요? 그 말씀은 제가 단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네, 여당은 행정수도, 또 청와대는 국가균형 발전을 화두로 꺼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지금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나요? 일단 이제 관련 법에 보면요, 지금 이제 2차 그 지금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지금 그러니까 적시되어 있는 그 지금 기관은 122개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흘러나온 이야기 중에서 지금 아마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곳이 기업은행, 지금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들이 아마 1순위로 거론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KBS, 더 나아가서는 서울대까지 이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구체적인 공공기관을 거론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서울대학이 상당히 좀 이 강도 높게 이야기가 되고 많은 시선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사실 지난해 지금 이 수도권에 유입된 인구 10명 중에 8명이 20대예요.
20대가 아무래도 서울도권에 많이 몰린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좀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그것도 이 좋은 직장이 있다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 교육 문제하고 상당히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젊은 인력들이 서울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교육의 문제하고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서울대학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표되는 그런 아주 이 양질의 대학들을 지방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교균형발전위원장 김사열 국교균형발전위원장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는 이전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고려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금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법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저는 뭐 일종의 안익된 굴뚝에 연기하지 않듯이 예. 뭔가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는 아마 서울대학 이전을 비롯해서 일종의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대학의 이전을 내심 조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익된 굴뚝에 연기가 낳는다. 뭐 행정수도 좀 이전론을 계기로 이게 참여정부 이후 한 10여 년 만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다시 좀 불을 붙고 있는 그렇죠. 네.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근데 참 이게 간단치 않은 게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혼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IBK나 뭐 이런 데 옮겨간다고 하면 금융이라는 게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주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후유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뭐 연금을 갖다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서울 쪽에 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이걸 지방에 내려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사실은 뭐 뉴욕도 같은 경우 뉴욕에 이제 금융의 도시다 하지 금융이라는 게 한 곳에 모여 있어야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런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할 경우에 그 후유증이 또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일단 법인화됐기 때문에 실제로 옮기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막대한 또 예산이 듭니다. 이제 과연 그럼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더구나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제 수도권 이전, 수도 이전은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 수도 이전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가 또 걸리는 게 많아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개헌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과연 옮길 수 있느냐의 문제. 즉 개헌해서 아예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이제 해버리면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아마 법으로는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고 이제 근데 지금 당장 지금 내년 선거 후내년 대선 뭐 등등 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이슈화해내고 국민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게 또 더군다나 서울에 지금 1,000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 살고 있고 또 수도권 합하면 2,500만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제 국민들의 어떤 국민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당에 들고 나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이게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사실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보다는 결국은 2022년 대선을 겨냥한 이슈를 좀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이 안을 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어떤 현실화되기까지는 저는 상당히 어떤 건너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와대는 이제 공공기관 이전 방안과 관련해서 검토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보고할 당시에 이전 대상 기관이 구체적으로는 거론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인데요.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영방송도 조금 다뤄볼 수 있을까요? 그 여지가 있을까요? 그 말씀은 제가 단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검토 대상이나 은행들은 좀 어떻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한테 그 얘기를 여러 사람이 논의해서 결정이 되고 할 부분이니까 제가 미리 그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제 뭐 보고도 하셨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해서. 예, 뭐 아마 청와대에서 그 조율이 돼서 내용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그걸 미리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 일단 뭐 청와대에서 조율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라는 입장인데 지금 여권 내 유력 인사들이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뭐 이전 필요성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수도 이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좌절된 꿈이었거든요.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2004년도에
신행정수도법이 그 국회에서 통과돼서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헌 판결을 받음으로써 제동이 걸렸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뭐 지금 상당한 행정기관의 한 80~90% 정도가 지금 세종시에 직결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는 청와대와 지금 외교 안보 위주로 지금 이제 있고 또 국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 비효율이 크다. 그 무엇보다도 지금 지금 그 행정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강력한 그 이 국가 균형 발전. 이걸 통해서 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또 의지가 담겨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포기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정부 여당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를 치솟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이 발목을 잡을 필요가 있다. 뭔가 이렇게 제동 장치를 걸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실적으로 지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최근에 놓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다수가 거기에 좀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강하게 이걸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뭐 오늘 지금 이해찬 대표는 이 지금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개헌이 너무 좀 막연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개헌은 안 되기 때문에 개헌이 안 되면 안 할 것이냐?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원내대표 교수단체 연설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마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아마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되면 상당히 좀 이 위헌 논란이 상당히 잦아들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여당 단독으로 만약에 이걸 추진한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 여당이 지금 176석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는 있거든요. 예. 문제는 이것이 위헌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이번에도 다시 또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에 제동이 걸리냐의 문제인데 지난 2004년도에 위헌 판결이 내렸을 때 이 법리 자체가 간섭헌법론이라는 것 자체거든요. 그 자체가 상당히 우리나라가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간섭헌법론이라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 때부터 이 서울이 수도였기 때문에 그 관습에 따라서 지금 서울은 수도라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거하고는 맞지 않다. 그리고 또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히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상당수의 여론이 수도 이전을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은 저는 더 커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난 2018년이었죠. 이미 수도권 소재 122개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띄운 바가 있는데요. 당시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 발언이 있을 당시에 뭐 해당 기관들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고 민주당이 급히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계속 검토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 이슈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도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어떤 분노하고 또 이쪽 이슈로 많이 가다 보니까 특히 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어쩌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다 원하는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과 지방의 어떤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 이슈를 제기했을 경우에 좋아하지 않는 아마 지방은 없을 겁니다. 지금 뭐 오늘도 보니까 각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대법원은 지금 저 대구에 와야 된다 뭐 등등 해서 어떤 참 현역 의원들도 이게 굉장히 반대하기 힘든 이슈예요. 예. 이제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한번 이 이슈를 가지고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도 재미를 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한테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이슈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시를 하는 것인데 물론 국가 전체의 어떤 정말 이익이냐 이런 문제는 또 별 논외로 하더라도 네. 야당도 어쩌면 지금은 이제 안 들어가겠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반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청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세종시를 수도 온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또 찬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 나머지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에 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 지역에 유치하는 거 아시겠지만 뭐 한전 뭐 수력 발전 원자력 그거 할 때 얼마나 지역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이슈를 띄워놓으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슈를 전체 끌고 갈 수 있는 즉 여당의 어떤 실정론을 조금은 잠재우면서 정책 이슈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4.7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2022년 대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이것까지도 아마 이슈를 가져가는 그런 큰 전략 속에 저는 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야당의 속내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단 행정수도 이전론과 관련해서는 좀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해관계에 따라 여전히 당내에서 좀 입장이 엇갈리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그 부동산 값 그 가격 상승 때문에 상당히 정부 여당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코너에 몰리고 있다. 예. 이러한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꼼수라고 지금 아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상당히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소속 의원들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도권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지방 특히 그러니까 영남권, 충청권 의원들이 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도권에 지금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과밀되어 있는 현상,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방들이 상당히 고사되고 있다. 그러한 그 현실을 지금 그 지역구 의원들이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지금 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목소리들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은 단순하게 민주당만의 아젠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공항으로 대표되는 지금 현재 수도권 집중의 이런 국가 운영 형태가 과연 장기적으로 우리의 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 자유한국당의 그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그러니까 이 교수 같은 경우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금 균형 발전 대안이 없는 정당은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아주 선소를 했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당 지도부가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은 뭔가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국회 분원을 그럼 세종시에 보내자는 것인데, 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은발의 오줌 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내년 이제 재보궐선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야당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49%, 또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이 37%로 나왔습니다. 지원론보다는 좀 견제론을 택했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불과 4월 지금 총선이 있은 이후에 불과 뭐 3개월인가요? 지난번에 일단 전적으로 보면 여당에 그동안 기울었던 여론이 야당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이건 아마 최근에 있었던 부동산 문제, 박원순 시장 뭐 이 극단적 선택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여당의 굉장히 오만한 모습들, 즉 그 독자적으로 원구성하고 해왔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견제 세력이 없는 어떤 여당의 독주,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시장 뭐 등등 해서 이게 어떤 여당의 문제로 해서 이제 지금 낙마를 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내년 4월 7일 날 서울과 부산의 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20대, 그동안 여당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20대와 30대에서 상당한 이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떻게 그 총선에 대한 승리에 대한 기운을 이렇게 3개월 또 못 가져갈까라는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은요, 항상 어떤 한 정치 집단이 독주하는 것을 굉장히 견제하는 심리가 있어요.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정치라는 게 어떤 양날개로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한쪽 날개로만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야당과의 협치나 상생의 어떤 그런 아젠다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우리 힘 있는데 다 하면 되지 라는 식의 생각들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국정이 독주하더라도 지금 부동산 문제는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저는 여당이 이 조사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이 점점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지금 여당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도 그렇고 점점 견제의 어떤 생각이 많이 가져간다는 것은 그만큼 여당이 어떤 면에서 독주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오만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걸 빨리 깨달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이런 어떤 여론들을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저는 글쎄요, 내년 4월 7일 선거 과연 여당이 유리할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예, 지금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내년에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하냐라는 의견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여주시죠.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여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라는 의견이 48%, 내지 말아야 한다는 40%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도 굉장히 고심이 깊을 텐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이번에 이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지금 41%고 통합당이 23%예요. 약 18% 차이가 나는데 지금 후보를 내느냐 부분에 대해 보면 거의 지금 여론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그러니까 이게 다수의 국민 의견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여당이 후보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 정당 지지 격차를 감안했을 때 말씀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의견을 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부산시장, 서울시장의 그러니까 지금 보궐선거 자체가 일단 왜 생겼죠? 이 일종의 민주당이 공천했던 그 당적을 갖고 있는 이 지금 그 당력 단체들의 기책 사유 때문에 생겼다. 이러한 부분들을 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느냐. 그러한 강한 질타의 목소리가 저는 담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은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에 내야 된다는 쪽으로 상당히 급하게 기울고 있잖아요. 사실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면 안 된다고 했다가 결국 하루 만에 사실의 말을 약간 뒤집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 기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자는 이야기는 자신들의 스스로 맞는 약속이에요. 2015년도에 당시 당의 혁신안으로 만드는 건 아닌데 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또 질책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 상당히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 지지를 하겠다는 의견이 높다는 이야기 자체는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강한 실망적인 의견이 지금 담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를 내지 말라는 의견이 사실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걸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서 들여다봐야 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 정량을 했는가 이걸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 보고 절 보고 사상 정량 안 했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첫 기자 인터뷰입니다. 이렇게 전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너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 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네. 북에서는 이른바 사상 전향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모르지만 남쪽은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말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북과 그리고 남쪽의 독재 정권 시절이었다. 저는 어떻게 주체 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 굉장히 이거는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물론 80년대 우리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이해 부족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으나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압박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건 물어보고 저런 건 물어보지 말아라. 민주주의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말씀을 어떤 우리 태영 의원께서 이제 국회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처음 오셨기 때문에 지금 여야 의원들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사상이나 정책 검증은 다 필요한데 사상 전향이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는 이미 이 사람이 주체 사상이나 뭔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전향하도록 요구한 것은 논리의 모순이 발생하고 적절치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합시다. 이 정도로 더 논쟁하면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태영 의원님께서는 좀 관행을 좀 더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이 문제는 좀 정리하면 식사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아무튼 정해를 선포합니다. 네, 후보자님. 그래서 이 전향이란 표현에 대한 그 어떤 이해상 서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국어 사전에 의하면 전향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례의 사상이나 이념을 바꾸어서 그와 배치되는 사상이나 이념으로 돌림. 이렇게 국어 사전에. 전향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낙인으로 왔었던 이 역사는 엄연한 현실이었고 아직은 태영 의원님은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저보다 깊이 있게 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예, 우리 남과 북의 관계는
남과 북의 관계에서 수십 년 동안 쌍방이 합의한 게 있습니다. 뭐냐? 남북이 합의한 행사에서는 깃발을 띄우지 않는다. 그래서 예? 아니 제가 그림을 보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할 때 인공위를 띄우게 했는데 저는 이거 선발대가 진짜 몇 명 갔죠 그때 제가 듣기로는 150명 갔는데 그때 그리고 저번에 존경하는 유 의원님 하는데 저희 보보자 지금. 서울의 한 가정집 컴퓨터를 누군가 원격 조종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선을 뽑아도 해킹은 계속됐는데 결국 경찰이 컴퓨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국민 상당수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신규 환자가 100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방역당국이 전망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고, 반면 이동재 전 기자는 수사를 계속하고 재판에도 넘겨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석 달 가까이 무관중으로 치러졌던 프로야구의 관중 입장이 모레부터 일부 허용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내륙은 구름이 많고 무덥겠지만 영동 지방에는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다며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호우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휴일까지 영동 지방에는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주말 28도, 휴일은 29도로 오늘보다 2, 3도 높아 덥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경찰 고소 전에 검찰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의 신경전도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피해자 면담 요청 거절 논란에 대해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피해자 측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게 적절했는지입니다.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가 고소장이 들어오기도 전에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과 면담하는 건 더 부적절하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입니다. 면담 거절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쟁점입니다. 유현정 여성아동 범죄조사부장이 피의자 측 변호인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 보고도 없었다던 서울중앙지검은 보고 절차는 확인이 어렵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사실상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현정 부장검사의 보고 라인은 김욱준 4차장 검사, 이성윤 지검장으로 이어집니다. 피고소인이 서울시장인 중대사건인데도 대검과 법무부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게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대검 일각에선 관련 규칙을 근거로 보고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이 접수돼야 보고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우선 일부 경위에 대해선 보고받았다며 미진한 부분은 추가 보고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상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진상 파악부터 마무리한 뒤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 주체나 방식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란 게 대검 입장이긴 하지만 이번 논란이 감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피해자 면담 거부 논란에 대한 진상 파악 결과는 고 박원순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검언유착 수사에 이어 다시 한번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심의위원 15명의 표결 결과 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단 권고에 10명이 찬성했고 불기소 권고에는 11명이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심의위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로 이미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도 계속하고 기소도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의 수사 지휘도 받지 않고 수사를 이어왔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심의위의 이번 결정으로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심의위 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관련 규정에는 주임 검사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라는 수사심의위 권고에 대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과 한 검사장 측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착수하지 못하고 첫 피의자 조사도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수사 중단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 측은 기자단에 밝힌 짤막한 입장문에서 수사심의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환영했습니다. 한편 수사 계속과 기소를 권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강요 미수죄의 성립 여부를 가리겠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과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장대비가 오거나 장마철이 되면 늘 붕괴 사고를 걱정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넘게 대책은 없는 상황인데요. 서울의 판자촌을 손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계동의 한 판자촌. 외벽 곳곳이 갈라져 있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합니다. 지붕 위엔 강풍 피해 방지용 타이어와 벽돌이 위태롭게 올려져 있습니다. 비 오면 못 나가니까 그냥 앉았어야지. 새니까 지금 사람 얻어서 덮었잖아. 고무를. 한 차례 비바람이 휩쓸고 간 골목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집 밖으로 드러난 전선은 비를 그대로 맞아 합선의 위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슬레이트 지붕 사이로 비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고무 천막이 덧대어져 있고 창문에 붙여놓았던 비닐은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90여 가구가 살고 있지만 낮엔 빈집이 대부분입니다. 생업에 바쁜 주민들은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옵니다. 낮에 비라도 내리면 속수무책인 겁니다. 계세요? 형편이 어려워 집을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집안이 약해 조그만 충격에도 무너질지 모른다는 걱정만 앞섭니다. 작년에는 살고 계시는 집이 그 집안이 약해져 갖고 집이 갑자기 확 무너져 갖고 아주 큰 위험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많이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560여 명이 모여 사는 서울 종로의 쪽방촌. 이곳의 장마철 걱정은 위생입니다. 온갖 쓰레기에 습한 환경까지 더해지면 해충들이 득실거립니다. 밖에서 이만해. 방 안에서 음식 해 먹고 안 치우면은 냄새 기가 차게 막.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삶의 터전들. 지난해 기준으로 106만 가구가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신청하면 또 이제 상황 파악해서 뭐 집도 고쳐주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비 소식만 전해지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게 최저주거 지역민들의 현실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섬뜩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가 YTN으로 들어왔습니다. 컴퓨터만 켜면 집 비밀번호와 아이들 이름을 알고 있다는 협박 메시지가 뜨는 건데요. 누군가 컴퓨터를 마음대로 원격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놀라운 건 인터넷 선이나 외부 연결을 끊어도 이런 해킹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들어와서 그림판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이건 귀신이다 그러고 갔어요. 그럴 수가 있나 근데? 그림판에 바보라고 글씨를 쓰는 커서 마우스를 잡은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인터넷 연결도 끊긴 상태입니다. 왜 이래? 뭘 쓰려고 그런 거지? 노트북 카메라가 켜지더니 집에 있는 아이를 찍기도 하고
카메라를 켰어. 컴퓨터 주인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또 올게라는 섬뜩한 메시지까지 남깁니다. 무서웠죠. 저희는 지금 저희 신상에 저희 이름, 저희 차번호 이걸 하나하나 다 적은 거예요. 아이의 이름, 아이 학교까지 정확하게 적는 거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이달 초부터. 한 가정집 컴퓨터 2대와 노트북 2대에서 마우스 커서가 멋대로 움직이며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실행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욕설이나 조롱도 수시로 남겼습니다. 해킹이라고 판단한 제보자가 인터넷 모뎀과 IP 주소를 바꿨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공유기 교체하고 이 선 다 교체해달라고. 그래서 일단 IP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컴퓨터 주소도 바꿔놨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아예 인터넷 연결선을 뽑고 공유기 전원과 블루투스 기능까지 껐는데도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은 실시간으로 답변까지 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아예 꺼놨어요. 지금 이쪽에. 컴퓨터 수리 업체도 황당해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저도. 온라인이 돼 있어야지 제어가 되는데 오프라인 상태인데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좀처럼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비행기 모드하고 블루투스도 끈 상태에서 얘가 움직이면 이건 귀신이다 그러고 갔어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 물으니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심어 인터넷이 끊긴 컴퓨터에 접근하는 해킹 수법일 수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죠. 해커가 해킹할 때는 요즘에 해킹이지 비즈니스 그러거든요. 품이 많이 드는 건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미궁에 빠진 사건을 밝히기 위해 서울 노원경찰서는 컴퓨터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노출된 만큼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신변 보호 조치를 내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라크에 파견됐던 우리 노동자들이 오늘 군용기를 타고 대거 귀국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요. 또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관련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노동자들 상당수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만 90명 가까이 되는데 무증상 확진 가능성도 있어 감염 규모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지금 집단 감염, 그러니까 감염률이 굉장히 높고 우리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관련 추가 환자가 37명에 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확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 집단 감염으로 10여 명이 또 양성 판정을 받아 접촉자 파악에 비상이 걸렸고 강서구 데이케어 센터 관련 확진자 가운데 일부가 부천시에 있는 성민 빌딩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감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외에 군부대 관련 환자도 이어지는 등 곳곳에서 신규 환자 숫자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단순히 국내와 해외를 무시하고 전체 숫자로 볼 경우에는 아마도 100건이 넘어갈.
확진자 101명이 나온 지난 4월 1일 이후 또다시 세 자릿수 가능성이 커질 정도로 상황이 엄중한 겁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이라크나 러시아 선박 관련은 방역망 안에서 관리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지역 전파 차단이 중요하다며 모임을 자제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등 생활 방역 실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현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외국인 치료비 전액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자신도 같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확진자 숫자 증가로 비용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송파구 사랑교회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겨서 바이러스 확산을 초래했다는 이유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랑교회 출입문은 굳게 닫혔고 시설 폐쇄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출입문에는 방역 수칙이 적혀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교회를 찾았고 마스크 없이 성가대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랑교회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교인도 고발 대상입니다. 확진자들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역학조사에서 발견되어진 분들에 대해서 된 이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분은 최소한 3분 이상입니다. 서울시는 일부 교회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만큼 이번 주말 자치구와 합동으로 교회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교회와 함께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미등록 방문 판매 업체 등 불법 소규모 모임을 막기 위해 시민 신고 제도도 운용합니다. 신고에 따라 수사에 행정적, 사법적 조처가 내려진 경우 신고자에게 한 건당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YTN 구수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석 달 가까이 무관중으로 열렸던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이 재개됩니다. 우선 오는 일요일부터 야구장의 관중 입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굳게 닫혔던 야구장 관중석 출입구가 드디어 열립니다. 정부는 일요일 경기부터 야구장 수용 규모의 10% 이내로 관중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온라인 응원으로 아쉬움을 달랬던 국민들이 경기장 입장 재개를 기대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 중인 광주구장은 당분간 무관중 경기가 계속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뿐만 아니라 그간 준비해온 자체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관중석의 10% 수준의 관중 입장을 허용합니다. 무관중 경기로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각 구단도 이미 관중 입장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광판에 코로나 수칙을 띄우는 등 관중 입장 테스트도 실시했습니다. 당분간은 관중들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만 입장권 판매가 진행됩니다. 선수들 안전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팬들의 안전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고객의 입장 동선이라든지 선수들과의 동선이 겹치는 동선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모든 매뉴얼을 저희는 따로 수립을 한 상태고요. 프로축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역시 경기장 인원의 10% 이내에서 관람을 허용하고 골프는 8월 말까지 무관중 경기를 지속한 뒤 관중 입장 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맥스터, 즉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 증설에 찬성한다는 주민 의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날치기 결정이라며 발표를 막고 반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월성 원전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 즉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발표를 앞둔 경주 간포읍 복지회관. 입구부터 주민과 경찰이 뒤엉켰습니다.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발표를 막으면서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결국 예정된 결과 발표는 무산됐습니다. 결과 발표 진행이 안 되니까 이 결과 발표는 유인물로 발표를 대신하겠습니다. 이거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사용 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 145명으로 시민참여단을 꾸렸습니다. 시민참여단은 3주 동안 맥스터에 대해 배우고 고민하는 수의 학습 과정을 거친 끝에 81.4%가 추가 건설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증설을 반대하는 경주와 울산 지역 주민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이 경주 주민으로만 구성돼 원전 영향권에 있는 다른 주민 의견은 묵살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공론화가 얼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고 수기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울산 시민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 발표한단 말입니까? 40년 가까이 가동한 월성원전은 맥스터 용량이 꽉 차 2022년 3월이면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을 막으려면 늦어도 다음 달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 주민 찬성 의견으로 명분을 얻은 정부는 곧바로 맥스터 추가 건설에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맥스터 증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어긋나는 데다 탈핵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서쪽 지방은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쪽 지방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겠고 특히 영동 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지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비가 더 내리면서 추가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아침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고 다른 지역에는 5에서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과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 피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8도, 광주도 28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YTN 뉴스나이트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